이 양반아, 경비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딱이 소리가 아파트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 박철수는 뺨을 맞고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5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게 내일이니까요. 내 앞에 선 남자는 이재혁이라는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었어요. 명품 정장에 최신형 외제차를 모는 잘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이 아파트 2500호에 사는 입주민이었고 내게는 그저 주민이었죠. 내 차 앞에 당신 차 세워놨다며. 긁히면 어쩔 건데? 죄송합니다. 잠깐 택배 하차하려고. 잠깐이면 괜찮아? 내 차가 얼마짜린데? 다시 한번 뺨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요. 귓가가 멍멍했어요. 주차장에 있던 다른 주민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 지나갔죠. 경비원 따위의 일은 그들에게 관심 밖이었으니까요.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은 뺨이 쓰라렸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 넌 맨날 조심하겠다고만 하잖아! 이재혁은 내 명찰을 확인하더니 비웃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명찰을 톡톡 쳤습니다. 박철수, 이름도 참 흔하네? 야, 나이 처먹고 경비나 서는 인생이 어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해진 모욕이었거든요. 3년 전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늙은 주제에 경비나 서는 주제에 배우지 못한 주제에 그런 말들이 매일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주차장 한쪽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내 사위 강민우가 서 있었어요. 민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오늘이 민우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인사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나 됐지만 제대로 된 방문은 처음이었어요. 딸 서연이가 얼마나 졸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우는 계속 핑계를 대며 밀었죠. 내가 경비원이라는 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럼 민우가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장인이 젊은 놈한테 뺨 맞는 모습을요. 민우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다가오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요. 이재혁은 민우를 힐끗 보더니 다시 나를 향해 소리쳤어요.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다음엔 가만 안 둬! 관리소장한테 말해서 니 잘라버릴 거야! 그리고는 휙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주차장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그제야 부은 뺨을 만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입술이 찢어져서 피가 났어요. 손수건으로 피를 닦았죠. 민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무척 느렸어요. 장인어른, 민우야, 왔구나.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나는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교대 시간이 곧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줘. 경비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에서는 피가 계속 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죠. 사위 앞에서 이런 꼴을 보인 게 가장 부끄러웠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한심하게 보였어요. 교대 경비원이 왔습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민우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아파트 뒤편으로 향했어요. 내가 아내와 함께 사는 작은 원룸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짜리 낡은 건물의 2층이었죠.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뒤에서 민우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또 당했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우는 불편한 표정으로 좁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구, 초라한 식탁, 15평도 안 되는 공간. 이 모든 게 그에게는 충격이었겠죠.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올해 58이에요. 지금은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일하죠. 월급은 230만 원 정도입니다. 아내와 함께 아파트 뒤편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삶은 단순합니다.
출근하고 경비 업무 보고 퇴근해서 아내와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자는 일상이죠. 누가 봐도 평범한 경비원의 삶입니다. 하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랐어요. 나는 대한산업이라는 대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직원 5,000명, 연 매출 3조 원 규모의 회사였죠. 강남에 있는 40층짜리 본사 빌딩 최상층이 제 사무실이었어요. 비서가 5명, 전속 기사가 2 펜트하우스에 살았고 외제차만 3대를 굴렸습니다. 제게 서열 50위 안에 드는 기업인이었죠. 그런 내가 왜 지금 경비원이 됐을까요? 이야기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신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었고 주가도 계속 올랐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임 혐의였어요.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장부를 조작하고 증거를 만들어낸 치밀한 범행이었죠.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박철수 회장 비리 의혹이라는 헤드라인이 매일 신문에 났어요. 주가는 폭락했고 거래처들은 하나둘 발을 뺐습니다. 나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조작된 증거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결국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죠.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싸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찾아내려 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 회사는 무너졌습니다. 이사진들이 배신했고 주주들은 소송을 걸었죠. 가족들도 떠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내와 딸 서연만 남았어요. 아들은 미국으로 도망갔고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죠.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죠. 회사는 파산했고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펜트하우스도 차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렇게 나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55 나이에 가진 거라곤 아내와 딸뿐이었어요. 일자리를 구해야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직 재벌 회장을 누가 고용하겠어요. 게다가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사람을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6달 동안 100여 군데 넘게 이력서를 냈어요. 모두 거절당했죠. 그러던 중 이 아파트 경비원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경비원을? 안 돼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나는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3년 전 봄이었죠. 처음 경비복을 입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 40층 꼭대기에서 수천 명을 거느리던 사람이 이제는 아파트 로비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경비원이 된 거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무시, 온갖 자빌, 밤샘, 당직까지. 하지만 참았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나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을 찾아내야 했거든요. 1년 동안 감옥에서 생각했어요. 대체 누가 나를 배신했을까? 누가 장부를 조작하고 증거를 만들었을까?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재혁이라는 놈이었어요. 이재혁은 10년 전 우리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왔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영어도 잘했죠. 똑똑하고 야심만만한 청년이었어요. 나는 그 친구를 눈여겨봤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빠르게 승진시켰죠. 특별히 신경 써서 키웠어요. 그런데 5년 전 이재혁이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독립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죠. 나는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퇴사했고 1년 뒤 IT 벤처 회사를 차렸습니다. 놀랍게도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재혁의 사업 아이템이 우리 회사가 준비하던 신사업과 똑같았던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치했죠. 나는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내게 배임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석방되고 나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재혁의 회사는 내가 무너진 직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회사 거래처들을 모두 가져갔고 직원들도 스카우트했죠.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아파트 경비원이 됐어요. 이재혁이 여기 산다는 걸 알았거든요.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모든 걸 되찾으려고요.
3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재혁의 갑질은 그날 이후로 더 심해졌습니다. 마치 재미를 붙인 것처럼 매일 나를 괴롭혔어요. 아침마다 차를 세울 때면 트집을 잡았죠. 어느 날은 차에 먼지가 있다고 했고, 어느 날은 주차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늘 뭔가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걸레를 들고 차를 닦았죠. 이재혁은 팔짱을 끼고 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치 하인을 부리는 양반처럼 말이죠. 제대로 닦아. 돈 주고 세차장 가기 아깝잖아. 차를 다 닦고 나면 또 다른 일을 시켰어요. 짐 옮기기, 택배 정리하기, 심지어 개인 심부름까지. 경비원 업무가 아닌 일들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눈치를 주거든요. 이재혁이 입주자 대표와 친하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더 참아야 했어요. 하루는 저녁 당직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재혁이 친구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야, 경비. 우리 차 주차 좀 해줘. 나는 키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재혁의 친구 한 명이 나를 불렀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죠. 잠깐만요. 경비 아저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8입니다. 와, 그 나이에 경비라니. 젊어서 뭐 했길래 이 나이에 경비를 해요? 친구들이 웃었어요. 이재혁도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젊어서 놀고 먹었겠죠. 그러니까 늙어서 경비나 서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인생 계획을 잘못 세우면 저렇게 되는구나.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았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차를 주차했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도록 힘을 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거울을 봤어요. 경비복을 입은 초라한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언젠가 복수할 거라는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죠. 다음 날 아침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혁이 로비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내가 듣도록 큰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경비 따위가 뭐라고 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주인이고 저 사람들은 고용된 거잖아. 다른 주민들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변화가 생겼죠. 다른 주민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리한 요구들이 쏟아졌어요.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거나 차 세차를 해달라거나. 모두 이재혁을 보고 배운 겁니다. 경비원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가장 힘들었던 건 젊은 주민들이었습니다. 이재혁과 나이대가 비슷한 30대 사람들이요. 그들은 나를 보며 자신들의 미래가 아니길 바라는 듯 했어요. 늙어서 경비나 서는 비참한 인생 말이죠. 어느 날 이재혁이 새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성이었죠. 둘은 로비를 지나가면서 나를 힐끗 봤어요. 이재혁이 여자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들렸어요. 저 경비 아저씨 좀 불쌍하지. 나이 들어서 저런 일 하시는 거 보면. 그러게요. 우리는 저렇게 안 늙어야 할 텐데. 둘이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요. 여보, 조금만 더 참자. 곧 끝날 거야. 여보, 당신 괜찮아요? 매일 저런 모욕을 당하면서. 괜찮아. 나한테 계획이 있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하지만 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재혁이 언젠가 대가를 치를 거라는 확신이요.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증거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이재혁이 나를 배신한 증거를요. 조금만 더 모으면 모든 걸 밝힐 수 있을 겁니다. 밤마다 나는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봤어요. 대한산업 시절의 기록들이었죠. 이재혁이 재직할 때의 인사기록, 이메일 내역 출장 보고서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재혁이 어떻게 회사 정보를 빼돌렸는지, 누구와 공모했는지 말이죠.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오면 이재혁은 무릎 꿇을 거예요. 자신이 누구를 괴롭혔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나는 매일 밤 그 순간을 상상하며 잠들었습니다.
사위 민우가 다시 찾아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딸 서연이와 함께였어요. 서연이는 밝게 웃으며 우리를 안았지만 민우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죠. 지난번 일이 아직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식사 중에 서연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저희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그래? 좋은 일이네. 하지만 민우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이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아,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왜?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거 뭐가 문제야?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어요. 나는 눈치를 챘죠. 민우가 우리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걸요. 경비원인 장인 때문에 창피해하는 거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우와 나만 거실에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저기. 제가 요즘 회사에서 승진 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네, 그런데 가족관계도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우는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경비원인 장인 때문에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거였죠. 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민우는 당황했지만 나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출세하려고 하는데 경비원 장인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딸도 사위도 모두 내가 부끄러운 거구나.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직 복수를 마치지 못했으니까요. 다음 날 출근하니 이재혁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야, 박경비. 어제 내 차 문 제대로 안 잠갔잖아.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도둑 들어서 차 털리면 책임질 거야? 이재혁은 다가와서 내 가슴을 쿡쿡 찔렀어요. 욕설도 섞어가며 계속 따졌죠. 나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날짜를 세고 있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 월급이 왜 나오는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출근하려다 우연히 본 모양이었죠. 민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또다시 장인이 괴롭힘당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재혁이 민우를 보더니 물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민우는 고개를 돌리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나를 외면한 거였어요. 아마 같이 있는 걸 들키기 싫었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재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죠. 저 사람도 당신같이 안 되려고 열심히 사는 거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주먹을 쥐고 손톱이 파고들도록 힘을 줬죠. 이재혁은 만족한 듯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민우가 나를 외면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제가 오늘 괜찮아요. 이해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한때는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내가 이제는 사위에게도 짐이 되는 존재가 됐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게 끝나면 달라질 겁니다. 이재혁의 정체를 밝히고 나면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 이재혁이 얼마나 비열한 놈인지 말이죠.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이메일 출력물 통화 기록 계약서 사본까지.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만 맞추면 됩니다. 민우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인이 괴롭힘당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장인을 외면한 순간도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주말에 민우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서연아, 장인어른이 경비 일을 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어? 글쎄, 잘 모르겠어.
아빠가 말씀 안 하셔. 민우는 궁금했어요. 장인의 과거가요. 그렇게 당하면서도 참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냥 생활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다음 주 민우는 장인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장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장인은 아직 일하러 가신 상태였죠. 장모님이 화장실에 가셨고 민우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선반 위에 있는 오래된 상자였죠. 궁금증이 생겨서 살짝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젊은 시절의 장인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큰 건물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건물 간판에는 대한산업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옆에는 명함이 있었습니다. 대한산업 대표이사 회장 박철수. 민우는 눈을 의심했어요. 장인이 회장이었다고. 대한산업이라면 한때 재계 50위 안에 들었던 큰 회사였죠. 다른 서류들도 봤습니다. 신문기사 스크랩이 있었어요. 박철수 회장 배임 혐의로 구속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 날짜는 4년 전이었습니다. 민우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대한산업 박철수 회장이 회사 자금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기사도 있었어요. 박철수 전 회장 무죄 판결. 법원은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는 내용이었죠. 민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장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가 무죄를 받았지만 이미 모든 걸 잃은 거였죠. 그래서 지금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였어요.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문이었어요. 자세히 읽어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죠. 피고인 박철수는 회사 내부 인물에 의해 장부가 조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장인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건가?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인사기록부였어요. 대한산업 직원 명단이었죠. 명단을 보다가 민우는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이재혁. 입사 2014년. 직책 인턴. 이재혁. 그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더라. 그리고 기억났어요. 장인을 괴롭히던 바로 그 남자였죠. 2500호에 사는 그 사람이요. 민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명함 뒤에는 손글씨 메모가 있었어요. 장인의 글씨였죠. 이재혁 의심 대상. 퇴사 후 동일한 사업 시작. 확인 필요. 민우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장인이 왜 이 아파트 경비원이 됐는지, 왜 이재혁의 갑질을 참고 있는지 말이에요. 복수를 위해서였던 거죠.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그때 장모님이 돌아오셨어요. 민우 씨, 뭐 보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괜찮아. 어차피 곧 알게 될 일이니까. 장모님은 한숨을 쉬며 앉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우리 영감이 참 고생하고 있어. 3년 동안 저렇게 모욕당하면서도 참고 있으니까. 장모님, 그럼 이재혁이라는 사람이. 그래. 우리 영감을 배신한 놈이야. 증거만 잡으면 끝장낼 거래. 민우는 숨이 막혔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장인을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외면했던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장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우는 무릎을 꿇었어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민우 씨, 이게 무슨... 모든 걸 알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장인은 민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죠. 괜찮아요. 이건 내일이니까. 아닙니다.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민우와 장인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회사 법무팀에 있는 후배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재혁의 회사를 조사해달라고요. 며칠 후 후배가 자료를 들고 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형, 이거 진짜 이상한 게 많아요. 자료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재혁이 회사를 설립한 건 5년 전인데 초기 자금이 30억이었어요. 인턴 출신이 어떻게 그런 돈을 구했을까요? 게다가 회사 사업 아이템이 대한산업이 준비하던 것과 똑같았죠. 민우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재혁 회사가 대한산업 파산 직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이었어요. 여기 계약서 사본이 있어요.
날짜를 보세요. 후배가 가리킨 계약서는 대한산업 파산 발표 일주일 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재혁이 대한산업의 주요 거래처들과 계약을 맺은 거였죠. 너무 빠른 타이밍이었어요. 사전에 다 준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민우는 확신했습니다. 이재혁이 모든 걸 계획한 거였어요. 장인을 함정에 빠뜨리고 회사를 무너뜨린 다음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민우는 장인에게 모든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장인 어른, 이제 증거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장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표정이 단호했죠. 아직이야.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무슨 증거요? 이재혁이 직접 장부를 조작했다는 증거. 지금 있는 건 정황 증거일 뿐이야. 장인은 3년 동안 준비해온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재혁의 회사 내부 고발자를 만든 거였어요. 이재혁 밑에서 일하던 직원 중 한 명을 설득한 겁니다. 장인은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그 직원이 증거를 가지고 나올 거야. 어떤 증거요? 이재혁이 내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이메일과 통화 녹음이야. 다음 날 저녁 약속 장소에서 그 직원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이재혁 밑에서 5년 동안 일했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직원은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기다 있어요. 이재혁이 대한산업 재직 중에 회계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이요. 장인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어요. 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죠.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어요. 이재혁이 술 취해서 자랑하듯 말하던 거예요. 민우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어요. 이재혁의 목소리로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죠. 박철수 회장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어떻게 회사를 빼앗았는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걸 주는 거죠?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양심에 걸려서요. 그리고 이재혁이 저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거든요. 장인은 직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였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장인과 민우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고소장을 준비했죠.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재혁은 이번에 끝장입니다. 장인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3년 만의 웃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장인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로비에 섰어요. 이재혁이 차를 몰고 들어왔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야, 박경비. 오늘 내 차 세차해놔. 장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마지막 인사였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이재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장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이다. 그날 오후 장인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증거와 함께요. 검사는 자료를 보더니 놀라워했어요.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합니다. 곧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나오는 길에 장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3년간의 인내가 끝나는 순간이었죠. 이제 이재혁은 끝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거예요. 그날 저녁 이재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인생이 끝날 줄도 모르고요. 장인은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복수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틀 후 아침이었습니다. 이재혁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명품 정장을 입고 시계를 차고 현관문을 열었죠. 그런데 복도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이재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재혁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배임과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재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죠.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조용히 따라오시죠. 영장 나왔습니다. 이재혁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목을 조이는 느낌에 현실이 실감났어요. 이웃들이 복도로 나와 구경했습니다.
잘 나가던 2500호 이재혁이 범죄자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렸죠.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복도에 가득했어요. 저 사람이 사기꾼이었대. 회사 자금 횡령했다던데. 이재혁은 끌려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날 때 장인이 서 있었어요. 평소처럼 경비복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어요. 이재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재혁의 눈이 커졌어요. 박경비, 당신이 신고한 거야? 장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봤을 뿐이죠. 이재혁은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경비 주재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재혁을 차에 태웠고 차는 검찰청으로 향했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주민들이 장인을 쳐다봤지만 장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평소처럼 업무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장인이 기자들 앞에 섰어요. 더 이상 경비복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죠.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모습이었어요. 3년 만에 본 진짜 박철수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대한산업회장 박철수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죽은 줄 알았던 박철수 회장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4년 전 저는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무죄였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장인은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이메일 녹음 파일 계약서까지. 기자들은 정신없이 받아 적었어요. 셔터 소리가 그치지 않았죠. 이재혁은 제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와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회계 담당자를 매수해서 장부를 조작했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왜 그동안 숨어 계셨습니까? 장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3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이재혁을 관찰했죠. 경비원으로요? 네. 그가 사는 아파트에서 일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어요. 3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했다니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장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힘들었습니다. 매일 모욕당하고 괴롭힘 당했죠. 특히 이재혁에게요. 뉴스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경비원이었던 전직 회장의 복수국이라는 제목으로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죠. 이재혁은 구치소에서 뉴스를 봤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자기가 3년 동안 괴롭힌 경비원이 바로 박철수 회장이었다는 걸요. 자신을 키워준 은인이었고 자신이 배신한 그 사람이었어요. 이재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죠. 배임 사기 횡령까지. 최소 1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 겁니다.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장인과 이재혁이 마주했어요. 이재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돌아섰어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이재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이재혁은 고개를 떨구었죠. 법정을 나오는 장인을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장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홀가분합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장인을 가족들이 반겼습니다. 판결이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경비원이 아니었어요.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강북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죠.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아내가 베란다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단순히 복수만을 위해 3년을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였죠. 회장으로 살 때 나는 오만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직책으로 판단했고 약자를 무시했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랐습니다.
경비원이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모욕당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회장일 때 경비원들을 어떻게 대했던가?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했던가? 부끄러웠어요. 나도 이재혁과 다를 바 없었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필요했어요. 밑바닥을 경험해야 진짜 사람을 알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서연이와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아빠, 우리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제가 승진했어요. 그리고 아기도 생겼어요. 나는 기뻤습니다. 손자를 보게 되다니요. 민우도 이제는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니에요. 저는 장인어른이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부끄러워했습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나는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어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죠.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다시 큰 회사 하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번엔 작게 시작할 거야. 왜요? 큰 회사를 하면 또 오만해질 것 같아서. 작은 회사를 하면서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싶어. 가족들이 놀랐어요. 예전에 내가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직원은 5명뿐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가족 같았습니다. 점심은 함께 먹었고 회의는 자유롭게 했죠.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느 날 이재혁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나는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썼어요. 용서는 아직 힘들어요. 하지만 반성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출소하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회사는 작지만 탄탄하게 성장했어요. 서연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나는 할아버지가 됐죠. 손자를 안아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게 기적 같았어요. 3년 전 경비원으로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었죠. 나는 손자에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꼭 가르쳐줄 게 있단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 손자는 아직 말을 못했지만 나는 계속 말했어요. 이게 내가 3년간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사람을 존중하고 약자를 돕는 거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작은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커피를 마시죠. 화려하지 않지만 행복해요. 이게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비원 박철수에서 다시 사업가 박철수로 돌아왔지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더 겸손하고 더 따뜻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게 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인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게 진정한 성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